2차전지 전반적으로는 사실 뭐 메탈 가격 하락의 영향이 가장 컸고요. 그 다음에 1분기보다는 2분기가 낮은다는 어떤 희망들 보이기 시작할 때 사실은 뭐 주가는 본격적으로 반등을 할 거예요. 쌍방의 보복이 만약에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게 된다고 하게 되면 미국도 피해를 볼 거고요. 멕시코와 캐나다도 피해를 보겠죠. 그렇지만은 멕시코와 캐나다 쪽의 피해가 10배는 보통 높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자동차 산업에 대해서 멕시코랑 캐나다에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은 미국의 자동차 산업은 경쟁력을 갖다 급속히 잃을 수밖에 없다. 그 캐파를 감당할 수 있는 거는 사실 우리나라 업체들밖에 없는 거거든요. 테슬라가 전기차로는 반등이 쉽지는 않겠죠. 테슬라가 하는 게 사실은 전기차만이 아니니까. 일타 강사 함께하는 경제일타해법. 오늘은요, 올 상반기 2차 전지 시장에 대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윤석천 평론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윤석천입니다. 뭐 경제평론도 좀 하고 있고요. 경제 관련된 칼럼도 좀 쓰고 있고 방송도 여기저기서 조금씩 하고 있는 윤석천이라고 합니다. 예. 2차 전지에 대해서 먼저 여쭤볼까 합니다. 2차 전지 산업이 조금 바닥을 다졌다는 의견들도 있지만 여전히 좀 반등이 좀 쉽지 않아 보이는 상황인데 현재 2차 전지 업황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깊은 고를 갖다가 지나고 있는 단계라고 말씀드릴 수가 사실은 있겠죠. 뭐 작년 12월 달까지가 어떻게 보게 되면 가장 어려웠을 거예요. 이제 2차 전지 전반적으로는 사실 뭐 메탈 가격 하락의 영향이 가장 컸고요. 가령 뭐 리튬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뭐 고점 대비해 가지고 뭐 80~90% 정도 이렇게 가졌으니까 사실 그동안 재고를 갖고 있던 기업들 같은 경우는 엄청난 재고 평가損을 갖다가 볼 수밖에 없었던 거고 또 사실은 뭐 전방 산업 자체가 사실은 부진했잖아요. 작년에 특히 이제 유럽 시장 같은 경우가 사실은 작년에 굉장히 부진했기 때문에 뭐 전방 산업이 부진하니까 2차 전지 셀단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소재 그 다음에 뭐 장비 업체들은 그래도 조금 낫다라고 하지만 장비 업체들까지 2차 전지의 밸류체인 전부 다가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고비를 작년 말 정도에는 뭐 거의 지났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이제 올해부터는 사실은 뭐 일단은 재고 같은 경우를 갖다가 악성 재고들 같은 경우 셀 기업들도 마찬가지고 양극재 업체들도 마찬가지고 거의 다 이제 털었다라고 봐야 되겠죠. 재고 평가서를 작년 말 기준으로 전부 다 했으니까. 그러니까 올해 이제 그 중요한 거는 전방 산업이 이제 어떻게 될 거냐. 전방 산업 같은 경우는 유럽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조금씩 이제 회복되는 기미가 보이고요. 북미 지역도 역시 마찬가지고 우리 주력 시장이니까. 그다음에 이제 무엇보다도 메탈 가격 하락세가 멈췄다는 거. 그렇다고 해서 뭐 반등을 하는 건 아니지만 거의 몇 달 동안 거의 정체 상태를 보이면서 더 이상 하락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 자체는 우리나라 2차 전지 밸류체인에 속해 있는 기업들한테는 어느 정도 그래도 좀 희망적인 소식이 아닌가 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이제 반등 기대감이 있다가 다시 조금 주가가 흔들리고 있는데요. 평론가님은 5년 전과 비슷한 흐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신 적이 있는데 이번에도 뭐 같은 패턴이 5년 전처럼 반복될 거라고 보시는 걸까요? 글쎄요, 5년 전과 뭐 패턴이 반드시 반복될 거라고 보는 건 좀 무리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수급이라든지 심리는 완전히 이탈을 했잖아요. 한참 뭐 어떻게 보게 되면 열강에 휩싸였던 때가 있었지만은 그게 이제 완전히 차갑게 너무 식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좋은 소식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일단 반등의 조짐은 보이겠죠. 그렇지만 윗꼬리들은 길게 다지면서 바닥을 갖다가 형성하는 단계들이 상당한 기간 지속돼야 될 거라고 봐요. 그러면서 이제 에너지가 어느 정도 응축이 돼야 될 거고요. 동시에 이제 1분기가 지나면서 1분기는 작년 4분기에 비해서 조금 개선의 여지가 있구나. 그 다음에 1분기보다는 2분기가 낮은다는 어떤 희망들, 이런 어떤 조짐들이 설설 보이기 시작할 때 사실은 뭐 주가는 본격적으로 반등을 할 거예요. 주가는 뭐 어떻게 보게 되면은 향후 뭐 한 길게는 한 2분기 정도를 갖다가 선행해서 움직이는 거니까 그러니까 최악을 찍었다는 관점하에서 이제 조금씩 움직이는 건 분명하겠지만은 윗꼬리들은 분명히 달면서 하방지 시선을 갖다가 견고하게 만들 것이다. 그렇지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사실은 3월이 지나고 4월 정도가 되면은 어느 정도 레벨업은 이루어져 있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평론가님은 포스코랑 에코프로, 삼형제, LG 에너지 솔루션 이런 기업들 중에서 가장 먼저 반등할 가능성이 높은 곳을 어디로 좀 보고 계실까요? 일단은 양극재 업체들이 제일 반등의 가능성이 많죠. 왜 그러냐면 이제 악성 재고들 갖다가 작년 말에 거의 다 털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다고 보면은 동시에 이제 그 셀 업체들이 그 양극재 업체들한테 주문한 스톡 파일들, 재고 물량들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많았었어요. 작년 정도에.
그게 이제 22년, 23년도에 메탈 가격이 급등을 하면서 재고를 쌓았던 걸 갖다가 작년 정도에 거의 다 소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정도에 되면은 새로운 배터리를 만들려고 하게 되면은 결국은 양극재 업체들한테 주문을 넣을 수밖에 없는 단계거든요. 그러니까 셀 업체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전방 산업, 자동차 산업하고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사실은 되어 있으니까 그쪽에 뭐 수요들이 확 늘어나지 않는 이상 어떤 그 개선이라 할까 실적 개선 같은 경우에는 이번 뭐 인터 배터리에서 그 CEO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올해 정도가 지나서 내년 정도가 지나야지 뭐 완전히 어느 정도 완전한 회복세를 보일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양극재 따는 사실은 안 그렇다는 얘기죠. 왜 그러냐면은 이미 뭐 그 만들어야 되잖아요. 배터리 업체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제 주문들이 서서히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일단 양극재 업체들이 먼저 반응을 보일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얘기도 한번 여쭤볼게요. 네. 트럼프 대통령의 멕시코, 뭐 캐나다 등 관세 이제 부과 때문에 2차 전지 기업들이 타격을 입을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오는데 실제로 조금 타격이 클까요?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글쎄요, 뭐 멕시코 쪽으로는 뭐 거의 우리나라 기업들이 2차 전지 업체들이 뭐 진출한 데가 없고 캐나다에 이제 진출해 있죠. LG 에너지 솔루션이 스텔란티스랑 합작 공장 만들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 양극재 업체 포스코 퓨처엠, 에코프로엠 등등. 그다음에 뭐 또 다른 소재 업체들이 캐나다에 진출해 있는 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캐나다랑 그 멕시코의 그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를 갖다가 굉장히 걱정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만약에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캐나다하고 멕시코는 보복을 하겠죠. 쌍방의 보복이 만약에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미국도 피해를 볼 거고요. 멕시코와 캐나다도 피해를 보겠죠. 그렇지만은 멕시코와 캐나다 쪽의 피해가 10배는 보통 높아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그 특정 섹터 이쪽은 굉장히 큰 타격을 먹거든요. 그 중에 가장 큰 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자동차 산업입니다. 왜 그러냐면 자동차 산업은 멕시코, 캐나다 그다음에 미국이 3국이 아주 긴밀히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특정 부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국장 한 5번 정도 넘나들어야지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그 자동차 3사가 그 자동차에 대해서 그 관세를 부과하는 거에 대해서 극렬하게 반대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자동차 산업에 대해서 멕시코랑 캐나다에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은 미국의 자동차 산업은 경쟁력을 갖다가 급속히 잃을 수밖에 없다. 이게 첫 번째이고요. 그래서 다른 쪽 부분에 대해서는 관세 부과를 갖다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분명히 하겠죠. 그 중에 이제 캐나다나 멕시코 쪽에서도 중국 노출도가 굉장히 큰 업체들이 있어요. 산업들도 있고. 미국이 이제 주요 타겟으로 하는 건 결국 중국 견제니까 그런 기업들이나 그런 업종에 대해서는 뭐 상호 관세라든지 보복 관세라든지 이런 것들을 집행할 가능성이 있지만 자동차 산업에 대해서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 왜 그러냐면은 결국은 미국의 자동차 산업을 스스로 죽이는 거고요. 특히 뭐 배터리 업체에 대해서 그 관세를 부과한다. 그러면 사실은 미국이 우리나라 배터리를 안 쓰면은 다른 배터리 써야 될 대안이 있는 거잖아. 대안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미국 기업이 생산을 하든지 아니면 뭐 유럽의 어떤 기업이 생산을 하든지 유럽 배터리 생산력 아직 안 되잖아요. 그렇다고 중국 거 쓰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파나소닉은 캐파 증설을 겁내잖아요. 일본 업체들이. 그 캐파를 감당할 수 있는 거는 사실 우리나라 업체들밖에 없는 거거든요. 우리나라 업체들한테 캐나다에서 생산하는 거에 25% 관세를 부과하는 순간 미국의 자동차 산업은 제가 생각하는 급속히 경쟁력을 잃을 거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과연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할지 저는 개인적으로 의문입니다. 생각보다 미국과 유럽에서는 소비자들이 전기차 구매 속도가 좀 예상보다 느리고 뭐 올해 뭐 성장 둔화 신호도 이제 감지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주요 원인은 평론가님 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뭐 어디서 그런 소식을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유럽 같은 경우에는 작년까지는 굉장히 어려웠어요. 근데 올해부터는 CO2 규제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잖아요. 그게 5년마다 시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0년에서 24년. 그러니까 25년부터 29년 2단계가 실행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1단계에 비해서 지금 CO2 감축력을 15% 정도 줄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CO2를 갖다 줄이려고 하게 되면 전기차를 밀어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 1월 달에 그 유럽 시장 같은 경우 주요 7개국을 보통 얘기를 해요. 유럽 전체적으로 주요 7개국에 37% 성장했어요. YOY로. 그다음에 2월 달에 25% 성장했습니다. 북미 지역 뭐 성장이 좀 힘들다라고 얘기하지만 1월 달에 22% 성장했고요. 순수 전기차만 그래요. 2월 달에 27% 성장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뭐 우려들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사실 뭐 트럼프의 정책, 북미적 미국 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실 그게 가장 큰 우려 상황이 될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이제 제가 뭐 다른 방송에서도 계속 얘기했지만 이제 소비자들한테 가장 큰 타격은 IRA 보조금을 갖다 축소하거나 없애는 건데 현실적으로 그거 굉장히 어려워요. 단순한 보조금이 아니라 세액 공제이기 때문에 세법을 바꿔야 되는 겁니다. 정부 지출에 의해서 보조금을 주는 거면은 행정명령으로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세액 공제이니까 세법을 건드리니까 첫 번째로 어렵고 설사 한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야, 이 보조금 없어지기 전에 빨리 살 사람은 전기차를 빨리 사야지. 미래의 수요를 당겨오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올해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렇지 않을 거다. 유럽 같은 경우는 또 CO2 감축도 있지만 지금 유럽 그 집행위원회 쪽에서 뭘 추진하냐면은 기업들한테 전기차 구매를 강제하는 안을 갖다가 만들고 있어요. 그 액션 플랜에서 이번에 거의 확정이 됐죠. 그러니까 100대 이상 보통 기업들이 그 한 100대 이상의 차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의무적으로 2030년까지 전기차를 구매를 해야 돼요. 근데 이 유럽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가 개인용 시장에 비해서 6대 4로 커요. 그러니까 이 시장 자체가 전기차로 전환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 유럽 특히 북미 쪽에도 뭐 시장이 내가 생각하기에는 견고할 거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유럽은 이제 지난 한 2년 동안의 정체 상태를 벗어나서 올해 이제 폭발적으로 성장을 할 거고. 그 뭐 전기차 캐즘을 계속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건 좀 섣부른 판단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중국 전기차 업체 99%가 문을 닫을 것이다 이런 호평을 조금 내놓으셨다고 들었는데 그 이유 한번 설명해 주시죠. 99%가 과장일 수는 물론 있겠죠. 그렇지만 중국의 지금 자동차 회사들이 200개 정도가 엄청 주됩니다. 많죠. 전기차만 따져도 엄청 많아요. 그중에 8개 회사, 상위 8개 회사가 시장 파이의 80%를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그런데 그 나머지 기업들이 어떻게 생존을 하겠어요? 뭐 전기차뿐만이 아니라고 들었어요. 예, 그게 사실 그 중국의 그 산업 전략이니까 전략이죠. 일단 무지무지하게 만들게 하고 그게 과잉 생산이 된 걸 갖다가 자기 국내 소비가 안 되면은 해외로 수출을 하고 그래도 안 되면 구조 조정을 하고 그래서 이미 자동차 업계 같은 경우는 합병 수준에 들어가 있는 줄 알고 상위 뭐 5개 업체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제 뭐 상위 아까 전기차 부문에서 10개 업체가 80%를 장악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사실 BYD 같은 경우도 그 채무 구조에 대해서 서방 쪽에서 굉장히 의심하는 소리가 많아요. 이 우리가 그 보통 하도급 업체에다가 그 납품을 하면은 돈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현대차라든지 세계 완성차 업체들이 그 기한이 보통 45일에서 60일이에요. 근데 BYD는 얼마 있어야 주는지 압니까? 275일. 그러니까 거의 1년 있다가 지들이 납품받고 1년 있다가 돈을 줍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블룸버그에서 추산하기에는 블룸버그 추산입니다. 블룸버그 추산하기에는 BYD의 숨겨진 부채까지 합치면 부채 규모가 한 65조 원 정도 될 거라고 추산을 해요. 아니 아주 영세한 하청업체는 돈을 받기도 전에 그냥 그런 다 물어버리는 거예요. 네. 나겠는데. 그다음에 BYD도 그런 식으로 네. 상거래 채권을 갖다가 연장하면서 목숨을 늘려오는 옛날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했던 방식. IMF 전에 자기들은 돈 뭐 하고서 공사하고서 기업들한테 뭐 6개월 어음, 뭐 1년짜리 어음 막 이렇게 줬잖아요. 그러다가 기필코는 부도나는. 그러니까 지금 BYD의 어떤 재무 상태에 대해서 사실 뭐 중국 시장 포함하면은 세계 제1의 뭐 전기차 회사다라고 하는데 그 재무 구조에 서방 쪽에서는 굉장히 의문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하다못해 BYD가 그런데 나머지 회사들은 어떻겠냐. 뭐 이런 어떤 추측은 충분히 가능할 거고. 그래서 결국은 지금까지 그 중국의 산업 정책에 따라서 일단 과잉 생산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해외로 수출하고 그것도 안 되면 이제 구조조정하는 수술로 들어갈 거다. 그러니까 중국의 그 시장 자체가 자동차 시장 자체가 아무리 크다고 하더라도 거기서 몇 개 하나 살아남겠느냐. 미국에도 3개의 회사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 실질적으로 몇 개 회사에 5개라고 하지만은 실질적으로는 나머지 3개 업체는 뭐 거의 존재도 없는 거고 결국은 현대기아차 하나잖아요. 사실 그런 식으로 재편이 되는 거는 뭐 불가피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테슬라 갖고 계신 주주분들이 답답하실 것 같은데 테슬라가 최근에 주가도 계속 오르지도 않고 판매량 뭐 급감한다고 하고 이러는 상황인데요. 테슬라가 반등하기 위해서 좀 필요한 요건 뭐로 보고 계실까요? 테슬라가 전기차로는 반등이 쉽지는 않겠죠. 왜 그러냐면 뭐 그 모델 Y 주니퍼라든지 뭐 새로운 모델들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일론 머스크 자체의 어떤 정치적인 그 행보에 대한 어떤
우려들이 사실은 유럽이라든지 미국, 캐나다, 호주 뭐 이런 등 이제 폭발을 하고 있어.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눈에 안 보여서 그렇지. 뭐 그 해외 뉴스 이렇게 보면은 뭐 테슬라 충전소 불타고 막 이런 거 미국 내에서도 많이 보잖아요. 그런 식으로 어떤 그리고 이제 주로 전기차를 사는 사람들은 지금까지는 그랬어요. 주로 진보적 고학력층의 중산층 이상의 사람들이 샀단 말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한테 그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는 완전히 이제 이게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유럽에서는 뭐 테슬라 차가 뭐 독일이라든지 뭐 영국 이런 데서 거의 60%, 70% 정도 급감하고 중국에서도 급감하고요. 중국도 싫어할 거 아니겠습니까? 트럼프 편들어서 하니까. 이런 영향들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 같다. 다만 지금 테슬라가 하는 게 사실은 전기차만이 아니니까 가령 자율주행이라든지 물리적 AI, 그 휴머노이드 로봇이죠.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앞으로 분명히 강점이 있고 어떻게 보게 되면 업계 최첨단에 서 있는 거니까 그런 것들이 지금까지는 이제 말로만 계속해서 되어왔잖아요. 뭐 FSD 계속 버전은 이제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지만 그러니까 휴머노이드 로봇 같은 경우도 본격적으로 생산이 돼가지고 배치돼가지고 그 성능이 확인되는 순간 뭐 이런 어떤 잠재력들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주가는 이제 장기적으로 보면 우상향할 여지는 많겠죠. 그렇지만 지금까지 테슬라를 끌어올렸던 주가를 끌어올렸던 가장 큰 동인은 누가 뭐래도 전기차인데 그 전기차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약간 좀 의문인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한국판 IRA 도입이 추진 중인데요. 전기차 2차 전지 기업들에게 뭐 어떤 기회나 뭐 리스크가 될까요? 이게 되면은 굉장히 좋은 기회 되겠죠. 리스크 자체는 뭐 글쎄요 이게 무슨 리스크가 있을지는 모르겠고요. 사실 뭐 지금까지 우리나라도 첨단 제조 세액 공제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렇지만 그게 이제 법인세 공제 방식이었기 때문에 투자를 해놨는데 영업이익이 뭐 금방 발생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특히 이 배터리 제조업체 같은 경우는 엄청난 투자가 이루어지고 그 수율 잡고 하는데 엄청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게 바로 그 영업이익이 바로 발생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법인세 안 내면 혜택도 없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미국 IRA 같은 경우는 현금 환급해 주잖아요. 미리. 투자하면은 현금 환급해 주고 그것도 안 되면 너 제3자 양도에서 팔아라라고 해까지 해 주잖아요. 우리나라가 도입하려는 게 바로 그런 거거든요. 진짜 그건 하루빨리 우리가 도입을 해야 되는 거고요. 왜 도입을 했냐? 미국 IRA로 첨단 제조 세액 공제라든지 아니면은 그 소비자한테 주는 세액 공제라든지 엄청난 보조금 뿌리고 있고요. 중국은 말할 필요도 없잖아요. 지금 중국의 지금 전기차라든지 배터리 업체에 지금까지 투자된 돈이 330조래입니다. 정부에서 쏟아부은 돈이. CAT는 지금도 매년 1조 원 정도를 받고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글쎄요. 앞으로 우리의 미래 먹거리가 될 만한 어떤 산업에 대해서 현재는 과거 같으면 왜 그러면 WTO의 보조금 제재 조항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두려워서 안 했다라고 하지만 지금은 선진국들 다 하잖아요. 뭐 내놓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나라가 이걸 주저할 이유가 있는지 저는 개인적으로 의문이 하루빨리 통과시켜야 될 거라고 봅니다. 트럼프의 자국 우선주의 때문에 그 지금 거의 수십 년 동안 지속되던 이 미국의 그 방위 우산 자체가 거쳐가고 있잖아요. 뭐 유럽 같은 경우는 나토에 의존해서 사실은 그동안 방위비라든지 뭐 이런 거에 굉장히 등한시했던 건데 이번에 이제 사실 어떻게 보게 되면 유럽을 깨어나게 만든 거죠 트럼프가.